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진혁 씨, 제가 여의보감을 진행하면서 요즘에 좀 많이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건강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닌가요? 물론 네, 항상 그거는 네.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여의보감을 요즘에 진행하면서 옹고지신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정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네네. 요즘에 한의학이 옛것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현대 과학과 융합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한의학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함께 발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모신 두 분은 이 한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님, 그리고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창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그리고 한국한의약진흥원. 뭔가 이름에서부터 특화된 분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 인연을 만들어 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네. 정창현 교수님은 원전학교실에 기초학을 전공하셨고 저는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하면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그런 그 기회가 그래 드물었는데 네네. 네. 오히려 이제 그 정창현 원장님이 한의학진흥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제가 한의학연구원에서 원장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은 거를 이해하고 사이가 돈독해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네. 수십 년 네. 동안 알고 지내신 끈끈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정 원장님은 어떠세요? 예, 뭐 저희 이진용 원장님은 제가 1학년 신입생 때 예, 본과 4학년 졸업생이셨습니다. 선배님이셨군요. 네네. 예나 지금이나 하늘 같은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기관장이 되고 나서 사실 서로 업무상 이렇게 많이 자주 교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한의학 근본에 충실하시면서도 현대 최첨단 과학이랄지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지견이 있으시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아울러서 그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두 기관이 항상 협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저희 진흥원이 어려울 때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힘이 되어주시네요. 자, 네. 덕담으로 훈훈하게 시작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귀한 이 두 분을 모실 수 있었던 게 대한여한의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모실 수 있었는데 혹시 대한여한의사회와의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늘 그 우리 두 사람을 우리 대한여한의사회에서 이렇게 초대해줘서 귀중한 자리가 마련되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여한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의학연구원에 취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의학연구원의 그 여성 과학자, 여성 연구원이 오히려 남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과학 기술인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역할 또한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의학의 미래가 그 대한 그 여성 그 여한의사회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더욱더 소중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시군요. 정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뭐 같이 협업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 전에 뭐 여한의 사회하고 뭐 특별한 인연은 뭐 없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박소영 회장님을 뵐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맞아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봉사 활동, 또 여성 단체 활동, 또 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진흥원에서도 한의학 보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또 기타 한의학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임상 빅데이터들을 이제 축적할 텐데 그때 아마 이제 여한의사의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이제 박소영 원장님께서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밖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뿌듯해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업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님을 모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의보감을 진행하면서 이 한의학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협회 그리고 기관 관련한 분들을 만났는데 연구원에서 오신 경우는 정말 좀 드물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994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한의학연구소가 개설되어서 예. 23명의 연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느덧 내년이 30주년이 되는데요. 지금은 그 대구의 한의기술응용센터, 그리고 그 나주의 한약자원센터, 그리고 대전 특구의 그 한의학연구원 해서 지금은 380명의 규모를 가지고 그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표준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네. 1994년에 설립됐으면 곧 30주년이겠네요. 그렇죠, 원장님? 네. 1994년이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1994년에 설립을 하셨으니까 그럼 네. 이제 곧 30주년이 아닐까. 내년이 30주년입니다. 네. 중요한 이제 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한 게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잖아요. 여기서 이제 K-메디슨, 그러니까 한의학의 이 진흥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세계 전통의학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의 중의학, 그리고 한국의 한의학, 또 인도의 아율베다 의학을 우리가 이제 그 꼽을 수가 있는데, 네. 네. 한국의 한의학은 그 1610년 그 동의보감이 출간되면서 중국의 중의학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패턴을 그 완성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원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떤 그 난치 질환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생활 환경을 그 윤택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한의학의 역할은 지대할 것으로 보고, 그 세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그 검증을 해서 그 검증을 통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 표준화를 통해서 객관화된 것을 그 세계 속에 알리는 그 세계화가 한의학연구원이 앞으로 그 꾸준히 그 지향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한의학연구원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검증을 통한 표준화 그리고 또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한의학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원에서는 침 치료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소화가 안 되는 식체가 됐을 때 손을 따면은 효과가 있다. 그것이 이제 칩의 대표적인 우리 사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침 효과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침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밝혀야지만 그 근거가 제시가 돼서
세계 속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연구원에서는 그 침 치료를 통해서 뇌에 어떠한 영상의 변화가 왔는가를 꾸준히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그 미국 하버드대의 부설로 영상의학센터인 그 마르티노스 그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침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 저희도 10년 이상 저희 연구원이 그 연달아 파견 나가 있으면서 지금도 저희 연구원이 그쪽에 상주하고 있고 또 그쪽 센터장도 저희 한의학연구원을 방문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앞으로 그 저희들이 그 침구 경락 ICT 융합센터를 지금 설립 중에 있는데 그 설립을 위해서 서로 그 협력하고 자문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그 기업들은 대단한 요즘 첨단을 걷고 있는 기업들, 특히 그 무선으로 이제 그 원격 진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기업들은 그 현재 그 한의학의 그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해서 네.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저희들이 침 연구하는 이런 결과들이 그쪽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침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세계적으로 침 치료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느 질환에 대해서 놓는 침 자리가 그러니까 혈자리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어 있는지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곳에 침을 놓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원장님? 지금은 그 현재의 그 각 나라별로 침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지 않고 표준화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마침 WHO 주관으로 그 전통의학 특히 침 경혈에 대해서 경혈자리 360일 혈자리에 대해서 그 표준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에 저희 나라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 한의학연구원에서 그쪽에 그 관심을 갖고 그쪽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표준화가 그 서로 협력에 의해서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서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이 침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또 이 경혈점에 대한 표준화까지 정말 다양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한의학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침 치료뿐만이 아니라 또 한의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항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항암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지금도 사실은 암 하면은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동원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세 중에 하나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 면역 항암제 중에 대표적인 그 치료제로서 면역 관문 차단제라는 것이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면역 관문 차단제에 대한 후보 물질을 저희 한의학연구원에서 찾아내서 그 키옴 ICI1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그 후보 물질이 그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종양의 크기를 억제한다든지 그리고 그 세포 독성 항암제인 그 옥살 리플라틴이라는 그 항암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그 암에 대한 저항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암에 대한 그 극복에 굉장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면역 기능을 그 향상시키는 그런 약제들이나 그 처방들이 지금 면역 항암제와 병행해서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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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한의학 기반의 차세대 항암 치료제의 탄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관장 두 분을 모셨으니까 이번에는 정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한국 한의학 연구원과 이제 협업을 한다면 어떤 그 협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부 산하고요, 과기부 산하고 저희들은 이제
보건복지산하기관입니다. 아, 네. 한양연구원은 이제 기초 연구, 기술 개발 이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그걸 산업화하는 그래서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연구, 또 정책 지원 이런 연구들 하고 있는데요. 이미 현재도 다양한 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감염병 대응 구축 체계 사업이랄지 또 임상 빅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이랄지 그거를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두 기관이 협력해서 한의학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신규 한의학 디지털 융합 과제를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아마 연구원과 진흥원은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부터 협업을 하신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두 분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알츠하이머 그리고 치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조성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에 치매가 또 저희들의 그 시대적인 그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그 제거하는 치료 효과가 있는 조성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대구 경북 그 과학기술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미 기술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치매뿐만 아니라 그 자폐라든지 그 파킨슨이라든지 뇌전증에도 그 지속적인 뇌 쪽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전에 대한 그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우리 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런 활동도 하고 있다. 조금 더 홍보해 주실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저희 한의학연구원의 미래를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침구경락 ICT 융합연구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침하면은 이렇게 그 니들 바늘로 찔러서 굉장히 통증을 감수해야 되고 감염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예. 네. 저는 그 그 니들보다는 그 빛의 원리, 광선의 원리를 활용해서 그 파장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더 용이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침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저희 나라 침법 중에 사암침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암이요? 예, 사암침법은 중국에도 없는 그 세계에서 유일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암침법에 대한 연구를 가속시켜서 그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요즘에는 그 약에 대한 그 연구가 그 TDD라고 해서 타겟 베이스 그 드러그 디스커버리 그래서 TDD로 그 목적성을 띈 그 약제들만 이제 그 연구에서 중점을 뒀는데 예. 지금 세상의 흐름이 약간 그 바뀌어가면서 PDD의 약 계열들이 요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PDD라는 것은 표현형 약제를 얘기하는 건데 피노타입 드러그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그 치료 효과는 그 뛰어나고 또 안전성도 있는데 타겟이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저희들이 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런 연구를 저희 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합성 신약을 그런 쪽으로 개발하면서 주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 쪽의 연구는 그 한의학연구원이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이 큰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뇌에 대한 그 아까 얘기했던 치매, 파킨슨, 자폐, 뇌전증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 그 연구 기초 원리와 연계한다면 뇌에 대한 질환도 많은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또 저희들이 디지털 기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부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저희들이 위축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명상이라든지 이런 정신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자 합니다. 예. 네. 자, 원장님 저는 조금 전에 그 우리 한의학의 어떤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암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까요? 그 사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로 보면은 예. 그 집사자에다 바위암자입니다. 그래서 사암침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그 발견한 사람 자체도 그 거론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침법에 대해서는 그 아주 대단한 그 어떤 그 치료 효과와 오히려 한의원에서 약은 전혀 쓰지 않고 사암침만 가지고 진료하는 특화된 한의원들도 되게 많고 네. 이 침법이 미래에 굉장한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한의학을 전공하면서 그것을 꼭 증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이 사암침법 개발 이것을 통해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의학의 세계화는 어쨌든 그 보완해야 될 최고의 그 관점이 뭐냐면 그 시대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통이 아무리 소중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석을 갈아서 옥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학화라는 검증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학화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진흥원 또는 학계, 산학연이 같이 그 공동 연구함으로써 융합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저는 또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한의학이 어떤 혈자리라든지 경혈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언뜻 이 세계적인 그런 전통 의학계 내에서 우리 한의학의 위상이 서 있어야 그런 표준화를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통 의학계에서 우리 한의학의 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해마다 그 세계 전통의학 학술대회가 그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 우리 한국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리고 그 아주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한의과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 또 많은 그 인재들이 성장을 하면서 한의학을 그 보편화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그 전통의학이 굉장히 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중의학을 모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의보감을 보면은 일본판이 있고 중국판이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희 그 동의보감을 자기들 활자로 찍어낸 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그 의학 체계가 완전히 중국의 기존 의학과는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보감의 정신이 한의학, 한국 한의학의 그 한의학을 대변하고 있고 한의학의 그 뿌리가 그 민중과 함께하는 그 전통의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의학과 확연히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그 오늘 그 여한의사의 회장님께서도 이번 잼버리의 대회에 네.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아주 실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환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우리 K-팝, K-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 한의학도 그런 역할의 일환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대에도 이 한의학의 위상 그리고 관심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과학과 융합을 해서 더 발전하는 한의학의 미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정창현 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이곳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한국한의학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이제 한의학 산업 진흥을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예. 최초에는 2016년에 아, 네네. 예, 갑자기 긴장돼서 한약진흥재단으로 출범했고요. 2019년에 육성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의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본부는 경상북도 경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 그다음에 전라남도 장흥 그리고 대구에 분원 및 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이 1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한의학진흥원이 한의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모자라니까 네, 크게 네. 분류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정책 지원 분야, 또 그리고 임상 연구 지원 분야, 또 산업진흥 분야, 세계화 지원 분야 업무를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사업, 또 임상 빅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이 원장님께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이시잖아요. 한의학과 그리고 한의약. 뭔가 시청자분들은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정 원장님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의학과 의약이라고 하듯이 한의학과 한약을 합친 용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분야의 이제 기초 이론을 연구하고 기본 기초 기술,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한의학연구원이라고 했고요. 예, 예. 네. 저희들은 이제 한의 플러스 이제 한약까지 관련해서 모든 한약 전체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이랄지 또는 뭐 연구 지원 사업이랄지 이제 어떤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한약이라는 걸 더 붙여서 한의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네. 네. 한의학뿐만이 아니라 이 한약에 대한 연구까지도 진행을 하시고 또 대중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 한의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앞서 이진용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과학화, 현대화, 표준화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저는 거기에 나아가서 이 현대화를 통해서 한의학을 일상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문이든 산업이든 사상이든 그 어떤 것도 대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되 도구나 또는 기술이나 용어 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첨단 의료 기술 또 현대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한의학에서 활용하고 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 말 그대로 그 빅데이터를 구비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이제 이종 원장님 말씀하셨던 과학화, 표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서 이 현대화된 정보들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 모아서 어떤 그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면 네. 대중화와 또 일상화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 임상 빅데이터 구축, 또 실험 정보 빅데이터, 또 한의학 산업 관련 정보 빅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구축하고 이거를 통합하는 어떤 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구슬이 서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꿰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얘기를 잠깐 꺼내볼까 하는데 이 코로나19 당시에
정말 의학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의료 소비자들이 의학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의료 산업 전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어떤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한의학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학이 새롭게 조명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대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통의학을 활용했습니다. WHO에서도 코비드-19 대응을 위해서 전통의학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약 의약품 소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으로 1등, 2등이 연교산, 패독산 등의 한약 제제였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아직도 국민들이 이 한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와 감염병은 항상 같이 왔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상한오염병학이라고 하는 감염병 관련 이런 학과가 있었습니다. 전문 학과가. 물론 지금의 현대의학과 약간 다른 차원의 어떤 접근 방식이지만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감염병 초기에 한약을 투여했을 경우에 이제 한약과 양약을 같이 투여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학만 투여했을 경우에 비교를 했더니 한약이 개입됐을 경우에 중증 유한율이나 사망률을 낮추고 또 그 회복기에 또 회복률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백신 부작용 있지 않습니까? 백신 부작용 개선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에서 서양의학, 한의학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의료계가 공동으로 합심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한의학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 한의학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한의학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근거, 또 제도적인 근거, 또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코비드-19 또는 감염병에 대한 임상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올해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진흥원에서도 다양한 연구 그리고 개발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들이 더 많이 좀 확산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감염병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감염병 시대에 한의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감염병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잠깐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 그러한 병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면역을 중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면역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 이번에 그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뭐 배즙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그 뭐 개복숭아 같은 그 폐에 좋다는 약들이 막 불티나게 막 팔리고 없어지고 그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면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뭐 이렇게 보약 이런 것으로 면역을 기르는 게 아니고 그 순환을 통해서 그 자율신경계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화와 균형이 맞는다 그러면 그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몸의 건강이 좋아지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한의학의 역할이 면역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그 감염병이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그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백신 쪽에는 좀 미흡하지만 치료제 면에서는 뛰어난 그런 그거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그 19이 그 유행하면서 저희들이 그 람데시비르라는 치료제보다도 그 꽃무릇이라는 그 백합과의 식물이
그 3.5배 정도 더 그 감염에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연구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제 감염병이 만약에 유행한다 그러면 한의학적인 어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양의학과 현대의학 모든 그런 것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아마 지혜롭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감염병만큼이나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이슈 바로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점 이제 국민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일할 사람이 뭐 줄어든다 이런 고민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노인들도 계속 일을 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한의학이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병장수, 건강장수는 동서호흡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죠. 네. 예, 고령화 시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만성병,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 지속되면서 잘 낫지 않는 병이 이제 만성질환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증상이 완화나 또는 재발 방지 또는 합병증 예방이 중요한데요. 서양의학의 경우에는 뭐 혈압 강화제나 또는 인슐린을 투여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황제내기라는 의서가 있는데 그 의서에는 이 노화로 인한 이 만성 질환의 기전을 상실하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원기는 허해지면서 그 안 좋은 기운도 이유로 다 뜬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건데 네. 그런 그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인이 이제 뭐 장부 기혈의 어떤 부조화 또는 담음 또는 뭐 어혈 또는 뭐 심지적인 어떤 부조화, 즉 실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그 각 개인별로 그 원인을 찾아서 이런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개인별 맞춤형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네. 이제 만성병 치료에서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황제내경에 이제 치미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치료한다. 치미병. 그렇죠. 미병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치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질병 예방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치미병을 의료의 최고의 경지로 봤습니다. 그만큼 한의학에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또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네. 상당히 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그 새로운 일반 국민들이 의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한의학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굉장히 안전하고 예. 유효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전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험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경제적인 비용으로 한의학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건 다 아실 테고 예. 그다음에 안전성도 현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만성병 치료에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네. 이 경제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한마디로 치미병 그러니까 국민들이 큰 병을 알아서 더 많은 의료 지출을 하는 것 전에 이제 예방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의료 체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예. 실제 치료 과정에서도 아.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네네네. 병원 가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예. 제가 전에 한번 그 이명이 한번 왔었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병원에 간다 그러면 이제 뭐 MRI 찍고 뭐 이렇게 찍고 이런 진단병이 많이 들 텐데 네. 저는 뭐 약 이렇게 몇 천 먹고 났으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이게 같은 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개인의 어떤 원인에 따라서 근본 원인에 따라서 그것을 파악하고 또 처방한다라는 부분이 또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이 한의학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지역 밀착형 건강 돌봄 사업이라고 하던데 이 사업은 뭔가요? 네. 이것도
보건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에서 라이프케어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네. 즉 예방 치료 등 어떤 질병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절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는 어떤 생애 전주기 관리로 바뀌고 있죠. 이거는 이제 라이프 케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한의학은 그러한 라이프 케어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의학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생애 주기별 라이프 케어 맞춤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노인 또 취약계층까지 이 생애 주기별 한의학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또 한의계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저희 진흥원은 이제 라이프 케어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밀착형 건강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사회에서 한의학 건강 서비스와 기존에 하고 있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올해 노인과 장애인 대상 한의학 건강 돌봄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2026년이 되면 아마 이제 이런 건강 돌봄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이 국민에게 한의학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엔 그 전통 한의학의 어떤 세계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 전통 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정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한마디로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WHO 통계에 따르면은 2008년에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였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2050년이 되면 약 5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증가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의료비가 폭증을 하면서 각 국가의 의료 재정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됐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은 세계에서 중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고급 인력과 또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히 우리 이준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사암침법, 네. 네. 또 동의보감, 그다음에 사상 체질의학, 또 인삼 제품, 또 최근에는 이제 청심환, 뭐 경옥고 뭐 이런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K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K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국가 차원의 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 R&D 가운데 한의학 분야가 0.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그런가요? 미미하죠. 그리고 특히 이 세계화 분야는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의학의 전통 가치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한의학은 어떤 미래의학의 선두주자로서 또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의학이 미래 의학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밝혀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의 해외 진출이나 또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진흥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제 해외 진출, 그다음에 해외 환자 유치,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리고 홍보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은 현지 병원의 한의과 개설, 또 한의사 진출 등 의료기관, 또 시스템, 의료기관, 또 한의사, 또 제품을 결합한 의료 시스템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예. 네. 또 의료기기 등 어떤 진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유치는
한약에 관심이 많은 중국이나 일본 등 현지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국가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요. 참여 의료기관에는 이제 진료 매뉴얼과 코디네이터 매칭 등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약 40여 개소, 중국이 약 60여 개소이고 앞으로는 이제 동남아나 중동 지역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교육 분야는 해외 의과대 학생 그리고 의료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약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39개국에 2,00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도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보건부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네. 홍보 분야는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박람회에 참석해서 한약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도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에 우리 국내 13개 병의원과 기업이 참가해서 비즈니스 미팅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0월에는 중동 UAE에서 예. 한약 홍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산청 엑스포에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전통의학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해외 전문가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원장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20초 남았는데 너무 네. 중요한 질문이라서 꼭 드릴게요. 네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약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이제 구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플랫폼들을 이제 구축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정책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아카데미 등 한의학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진흥원이 미래 한의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한의학진흥원 그리고 한의학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 두 기관장분을 모시고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주 체계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